사전투표가 치러졌죠. 34.74%를 기록했습니다. 첫날보다 둘째 날이 투표율이 조금 높았고, 둘째 날이 첫날에 비해서 조금 떨어졌어요. 과거 대선 기록을 비교해보면. 원래는 이제 첫날보다 둘째 날이 높잖아요. 왜냐면 보통 대선은 금토일날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전투표가 금토일날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말이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토요일날 많이 나왔는데, 특이한 건 뭐냐면 20대 대선은 당연히 금토 이렇게 이루어졌지만 19대 대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19대 대선 똑같이 이 탄핵으로 치러졌거든요. 그 당시도 보궐선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투표율이 화요일이었고, 지금처럼 사전투표율이 목, 금이었습니다. 그 당시도 첫날보다 둘째 날에 투표율이 높았어요. 사전투표율이. 그래서 사전투표율 둘째 날이 더 높아지기를 간절히 바랬었는데 조금 꺾였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부분 저희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대 대선 때는 60대, 50대, 70대 순으로 사전투표율이 높았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같은 경우는 45.5%가 사전투표를 했어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본투표 거의 못지않게 사전투표를 많이 한 거예요. 60대들이 대거 사전투표에 참여한 겁니다. 19대 대선에 비해서 21%가 증가된 수치예요. 사전투표율이. 그러니까 19대 때는 24% 정도가 60대가 투표했다면, 지난번 대선 때는 45%, 엄청난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50대도 마찬가지고 41.6.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70대가, 그 어르신들이 70대가 39.9, 거의 40%가 사전투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19대 대선에 비해서 19%포인트가 더 늘어났어요. 그만큼 그리고 읍면 단위 투표 이외에 특별시에서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지난번 중소도시나 광역시보다 특별시가 높았어요. 그 얘기는 서울시에서 70대, 60대, 50대 이런 분들이 대거 사전투표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만큼 아마 지난 대선에 투표하실 때 보면 사전투표장에 60대, 70대들이 상당히 눈에 많이 띄었거든요. 그걸 아마 많은 분들이 봤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그렇지 않더라. 저도 사전투표를 했습니다만 아마 가서 보신 분들 60대, 70대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눈에 그렇게 많이는 안 띄었어요. 지난 대선처럼. 저는 그 이유는 지난 대선과 달리 이 60대, 70대들도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컸다. 3년 동안 하는 걸 보고 마음에 안 들었다. 이게 첫 번째일 것 같고, 두 번째는 내란으로 인해서 치러지는 선거잖아요. 명분이 없죠. 내란 종식이 선거의 컨셉 아닙니까? 내란 종식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내란 연장이냐 내란 종식이냐 이 싸움 아닙니까? 그분들이 볼 때도 못마땅하죠. 물론 내란 연장에 대해 찬성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본투표에 많이 하겠죠. 사전투표에 적극적으로 나설 리가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정선거 주장이 여전히 국민의힘 일각 구구 세력들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보다는 본투표를 선호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뭐 여론조사 해보면 금방 나오죠. 그래서 생각보다 더 보수층들이 사전투표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여론조사대로 나왔다. 여론조사 조사해보면 진보층이 뭐 대략 한 45% 이상, 그 다음에 중도층이 한 40%, 보수층이 한 20%, 이 정도가 사전투표 하겠다. 이렇게 여론조사 보면 되게 그런 응답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응답의 결과물들이 사전투표에 반영된 거 아닐까? 그래서 이제 호남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고요. 영남이 좀 소극적으로 참여한. 그게 이번 사전투표의 특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 우리 지지층들은 19대 대선보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사전투표에 발걸음을 향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층들이 60대, 70대 분들이 사전투표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난 대선에 비해서 한 2%포인트 감소가 됐습니다만 투표율이 오히려 진보층은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같으면 둘째 날 투표할 사람들이 첫날 6시에 첫 투표하려고 밤을 못 자고 새벽에 줄을 서가면서 5시 반부터 나가서 투표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일요일 날도 도심 직장인들이 많이 몰려있는 을지로라든가 여의도라든가 여러 군데에서는, 종로나 이런 데에서는
사전투표 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잠시 짬내서 한 30분, 1시간씩 짬내서 투표하고 와야지, 저 직장 선생한테 이야기하고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가보니까 줄이 너무 긴 거야. 막 100m, 150m, 200m 이렇게 줄 서 있으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잖아요. 대기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릴 것 같으니까, 그러면 본투표 해야지라고 발걸음을 돌린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사전투표가 지난 대선에 약간 낮아졌을 뿐이지, 저는 아주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 이재명 대표를 당선시키고자 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사전투표에 향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는 분들은 박수 한번 치시고, 제 분석에 동의하는 분들은 박수 한번 치시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 표정 보여달라는데 오늘 표정 박습니다. 단서에 있다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다 동의하시네요. 대부분 다 동의할 겁니다. 가보시면 아마 아시잖아요. 그 연령대, 나이대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늘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성분보다 남성들이 사전투표율이 높습니다. 희한합니다. 직장인들이 좀 남성층이 많아서 그런지, 여성분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주부님들도 계시니까 본투표에 편리해서 본투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투표율은 늘 여성이 높습니다만, 사전투표만 늘 보면 남성들이 한 5% 정도는 여성보다 높게 19대, 20대 대선에서도 공이 그렇게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그러지 않을까 예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신 것 같습니다. 남자들이 성격이 급하다고. 성격이 급한 것도 있지만, 약간 직장인들이 사전투표 좀 많이 하잖아요. 잠시 나와서 점심시간대나 오후 때. 아무래도 직장 다니는 분들이, 남성분들이 좀 더 많아서 그런 영향이 좀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미루어 짐작을 하고요. 자, 이제 변수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선거 때는 제 방송 많이 듣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 흔히 말하는 진영 논리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당연히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조금 더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게 좀 필요하죠. 그래야 타인들을 설득할 수도 있고, 우리 또 주변의 지지자들을 안도시킬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렇구나. 사전투표, 대선, 흔히 이야기하는 중앙선관위에서 조사했더니, 지난 대선보다 이번 대선에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층이 86%로, 지난번 20대 대선 때 83%였는데 더 높았는데 3%포인트. 근데 왜 이번에 사전투표가 조금 더 줄었지? 왜 그러지? 걱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실제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그걸 들어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 어떤 지지층이 많이 나갔느냐의 싸움인데, 지금은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간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로 이야기하면 설득이 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변수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이제 변수는 크게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이준석 여성 평화 발언이 어느 정도 파장이 있고 누구에게 유리할까, 이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걸 좀 짚어보면서 판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수 언론들도 이준석 행태에 대해서 따끔한 회초리를 든 신문들도 제법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일보 같은 데에서도 사설로 이준석의 여성 혐오성 저질 발언 제정신인가, 이게 이제 사설 제목입니다. 29일 날인가 그렇게 썼죠.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이준석의 여성 혐오성 저질 발언 제정신인가. 이처럼 조금만 상식이 있다면 이준석에 대해서 가만히 놔두지 않겠죠. 누구나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 아닙니까? 몽둥이를 들어야죠. 그래서 이준석 지지층의 여론이 조금씩 움직여요, 사실은. 깜깜이 선거에 약간 이게 약간 이준석은 상승세가 확실히 꺾였고요. 첫째는 그동안에는 5%, 6% 시작하다가 7, 8 넘어서서 제가 늘 한 두세 달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죠. 이준석이 10%까지 찍을 거라고.
그러나 실제 투표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계속 그 얘기를 드렸는데 저는 제 예측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뭐 정청래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5%로 예상된다. 그건 물론 마지막에 4~5% 그거는 이제 투표를 예상한 거죠. 근데 저는 여론조사상으로는 무조건 10% 돌파할 거다. 그 얘기를 계속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10% 실제 찍었죠. 11% 이렇게 나온 조사들도 제법 있었죠. 그래서 계속 상승세였습니다. 이준석이. 그러나 본선 들어가면서 조금 상승세 1차 토론 때까지도 조금 상승세였는데 확실히 2차 토론을 거치면서 이재명 대표가 그 프레임 얘기를 했죠. 왜 당신은 전제하고 당신이 뭐 15조 그 간병비 문제도 그렇고 모든 거를 자기의 주장을 전제로 두고 그 안에서 답변을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문제 있다라는 거 이재명 대표가 2차 토론회부터 지적했죠. 아 맞아. 이준석의 발언을 들으면 뭔가 좀 찜찜했는데 저건 아닌데 하는 느낌이 들었던 분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이재명 대표가 TV 토론을 하면서 딱딱딱 짚어준 거예요. 이준석은 이게 문제라는 걸 2차 토론부터 짚어줬습니다. 그러면서 딱 꺾였어요, 사실은. 올라가던 추세가 딱 정체로 머물렀고, 그 뒤로 3차 토론에 이 막말들이 터졌지 않습니까? 여성 폄하 발언? 도저히, 정상인이 할 수 없는 시정잡배도 저 정도, 시정잡배들, 저런 정도의 수위의 발언을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안 하죠. 사실은 사적인 자리에서도 저런 발언을 하는 놈은 미친놈이라고 취급하지 그걸 시정잡배라고 저렇게 합니까? 완전히 또라이 미친놈이지. 그래서 이제 그게 발언이 있은 이후에 분명히 이준석 지지율은 출렁거렸습니다. 출렁거립니다. 출렁거리나 무조건 일방향으로 쫙 빠지지는 않습니다. 내려갔다 약간 또 좀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든다. 그거는 이제 제가 느끼는 여러 가지 뭐 빅데이터 분석이라든가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판단하는 건데요. 그런데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포인트 정도는 좀 하락한 거 아닐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10%, 11% 이러다가 한 자릿수로 분명히 내려갔다. 이거는 뭐 확실하고요. 진님이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감사하다고 말씀 주시면서 저희 부부 사전투표했고 아들, 딸은 재투표 완료했고 우리 시어머니 김문수표 이재명으로 돌려놨습니다. 아 진님 멋집니다. 아 저런 분들 멋집니다. 리박스쿨 대표 바로 체포해야 합니다. 현재 잠수 탔다고 합니다. 내란당은 선긋고 있어요. 네 이건 뭐 끝까지 추적해야죠. 헤라님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이준석은 2% 정도는 무조건 깎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10% 넘어서지 않고 이제 한 자리로 내려앉았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5%까지 주저앉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그 정도는 아닐 것 같다. 이준석 지지표들이 펜코 이런 쪽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막 옹호하잖아요 이준석을. 물론 탈당했던 사람들도 꽤 많아요. 개혁신당을 탈당하고 이제 도저히 이준석과 함께는 못하겠다는 분들도 양심 있는 분들도 많지만 이게 선거 막바지에 터졌고 펜코는 늘 그런 류의 인간들이 많이 활동하는 곳 아닙니까? 그렇게 의심이 됩니다. 제가 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펜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렇게 봤을 때 이준석의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좀 못마땅한 건 있지만 그래도 이준석이 이렇게 밀고 나가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4~5%이 정도까지 주저앉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준석의 그 표 중에 실제 조금 투표율과 여론조사의 차이는 분명히 날 거다. 그렇게 보는 건 뭐냐면 20대 남자층에서 이준석 표가 몰표가 나오고 있는데 과반 가까이 나오고 있죠. 몰표가 나오고 있는데 이들 중에 투표 안 하는 사람도 분명히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지만 또 한 가지는 여론조사 하다 보면 가중치를 줍니다. 근데 20대, 30대는 가중치를 조금 주는 편이거든요. 다 안 잡히니까 쿼터가. 그 가중치의 수혜자가 바로 이준석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가중 응답을 안 했던 분들, 잘 못 잡았지만 그런 분들은 정치 저간여층들이 많은데 그 정치 저간여층들은 이준석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20대 남자들도. 정치 고간여층들이 20대 남자 중에 이준석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정치 저간여층까지 폭넓게 여론조사 잡지 못하고 고간여층 위주의 가중치를 적용하다 보니까 이준석의 20대 남자의 그 여론조사 상의 지지율이 실제 표심과 약간 다를 수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서 이준석은 뭐 7% 정도 선에서 지지도가 실제 나오지 않을까? 더 낮으면 6%대, 많이 높아도 8%인데 대략 7%선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10%는 못 넘길 거다. 그건 확신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준석 건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그런 미치는 영향이 있느냐. 그럼 이준석 빠진 표가 어디로 가느냐. 한 2% 빠진다면 그게 일부 김문수로 좀 가는 경향이 있어요. 1, 2%가. 나머지는 기권으로 갈 것 같고요. 뭐 그것이 이재명 대표 쪽으로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그냥 유지 상태로 갈 가능성이 있고 김문수가 한 1%, 많으면 뭐 2% 정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실제 이제 아까 이렇게 여론조사에 비해서 가중치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기권표로 감지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시민 전 장관의 말씀에 대해서 좀 선거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동케이님이 위헌정당 심판청구 내란 특별법, 내란 특별재판 설치 가능한지 민주당의 의지가 있다고 보시는지. 저는 내란 특별법은 뭐 특검이나 특별법은 바로 들어갈 것 같은데 아마 6월 5일날 본회의가 잡혀 있는데 내란 특검, 더 나아가서 내란 특별법 이런 부분은 민주당에서 의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위헌정당 심판 청구는 바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동케이님이 의견을 주셨는데 아마 저는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볼 텐데 순서가 있어서 내란 특검하고 특별법 먼저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12일 날쯤이나 일주일 뒤에 이제 선거법 그 허위사실 공포 관련해서 행위와 관련된 부분들 드러내는 부분부터 몇 가지 그다음 형사소송법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안정적으로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사법적인 문제를 깔끔히 털어내는 거 그거는 이제 왜냐면 18일날 파기환송심이 6월 18일날 잡혀있기 때문에 그 전에 6월 12일 뭐 그 무렵에 처리한다고 봅니다. 지금 첫 번째는 내란 특검하고 특별법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대선 끝나자마자 유시민 작가, 유시민 장관 관련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공격들을 해오는데 이거는 사실은 너무 수세적으로 대응할 건 아닙니다. 지지자들이 맞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왜 맞대응을 해야 하냐면 오해 소지가 있고 부적절한 측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유시민 작가께서도 사과한 바 있죠. 조금 표현을 가다듬어서 할 필요가 있었다. 제정신이라든가 이런 표현들은 보통 시중에서 늘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지만 또 워낙 유시민 전 장관의 위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거는 건데요.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유시민 작가께서 사실 일반화를 시킨 건 아니잖아요. 뭐냐면 뭐 고교 출신의 여성 노동자 일반을 대상으로 비하 발언을 한 게 아니거든요. 고졸 출신의 여성 노동자 일반을 비하한 발언이 아닙니다. 특수한 한 명을 비판한 건데 그 설란영 씨, 김문수 후보의 부인이시죠. 근데 이분은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누구보다 잘한다고 했잖아요. 그냥 옥바라지도 뭐 같이 했었고 김문수 후보를 당시에 존경했던 선배였기 때문에 굉장히 친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설란영 씨 개인에 대해서 인물평을 했다고 봐야 하는 거죠. 전체를 대상으로 고교 출신의 여성 노동자를 지칭한 게 아니라 설란영 씨 개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오버하지 말라. 더 이상 이런 측면에서 저는 설란영 씨한테 따끔하게 한마디 한 것 같아요. 물론 표현의 수위는
조금 더 고려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뭐 유시민 작가가 말씀하셨으니까요. 부적절했다고. 사실 그 노조 탄압을 노조 비하를 누가 제일 많이 합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가 노동부 장관으로서 노동조합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보였나요? 가장 반노동 정책을 폈던 장본인이 바로 김문수입니다. 변절도 했고 노동부 장관 가서 또 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했던 장본인이 김문수예요. 그 설량영 씨가 노조원들 뭐 못생겼다 어쩌고저쩌고 자기 막 자랑하고 했던 게 설량영 씨 아니었습니까? 스스로가? 그러니까 그동안에 노조 비하를 누가 했냐고. 그게 유시민입니까? 김문수하고 설량영이지? 이 부분대로 정확히 반박을 하셔라.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의 다소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서는 사과했으니까 그건 그것대로 얘기하되, 이게 전체 일반화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다. 특정 개인에 대한 인물평을 한 건데 잘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한 거고, 이 설란영 김문수에 대한 실망감을 담아서 한 얘기예요. 왜 노동운동가 출신이 노조에 대해서 그렇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느냐. 노동부 장관까지 했으면서 부인도 노동운동가 출신이면서도 그렇게 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유시민 전 장관이 잘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따끔하게 한마디 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는 거고, 여성 비하는 누가 대표적으로 합니까? 그 이준석 아니에요? 그게 이재명입니까? 이준석이죠. 유시민입니까? 대표적으로 여성 갈라치기를 그동안 누가 해왔나요? 그 이준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따 대고 유시민 장관을 도매급으로 이렇게 취급하는지, 그리고 이게 막 호떡지 불난듯이 별거 아닌 사안인데도 마치 모든 언론들이 달라붙고 또 중도적, 중립적 태도를 보였던 인간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 막 자기가 지고지순한 뭐 고귀한 사람처럼 폼 잡고 등장하지 않습니까? 경계해야죠. 맞바닥 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인등 수위에 관련해서는 그거는 인정을 하되, 그런데 누가 그동안에 노조를 비하했느냐, 노동운동을. 이 부분을 명확히 짚어내야 한다. 그건 김문수와 설란영이다. 여성 비하는 이준석이다.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류군 시인이 그래서 페북에 글도 올리셨던데, 유시민 없었으면 지금 얼마나 춥고 쓰라렸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썼던데 가슴이 굉장히 뭉클한 이야기였죠. 사실 유시민, 김어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우리가 버티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굳건히 버티고 있고, 밖에서는 유시민, 김어준 이런 분들이 열심히 뛰어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사실 인정해야죠. 고마움을 느껴야죠. 그 비판할 거 비판하더라도 본질에 대해서 명확히 짚어주시라. 그리고 이 건은 악재이긴 하나 선거에 영향은 없다. 저는 그게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표심은요 되게 특이한데, 이제 표심 얘기도 드릴 건데, 지금의 표심은 쉽게 변하는 표심이 아니에요. 올해 이 표심이 오래전에 형성이 됐고 그게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 대선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제가 느누이 이야기합니다만, 길게 보면 취임 100일 만에 20%로 주저앉았던 유일한 정권이 바로 윤석열 정권이었고, 그때부터 국민들이 이미 윤석열 정권에 대해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사과나 반성, 국정기조를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잖아요. 야당을 무조건 탄압하려고 했고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만 했지 않습니까? 경제는 엉망이고 실력도 없고 무책임하고 김건희가 판을 치고 무속에 의존하고 뉴라이트 신친일 인사들을 곳곳에 박아놓고, 이런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전두환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전두환도. 그렇기 때문에 판세 지장 없다. 너무 유시민 작가의 이 발언이 마치 판세 부동층한테 영향을 미칠 거라 굉장히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별로 영향 없다. 저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대세에 지장 없습니다. 대세에 지장이 없고, 그 다음에 하나씩 또 이야기를 들어가 보죠. 지금 이제 D-3일 남았는데 판세 어떠냐? 이상 없습니다.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이상무 깜깜이 기간 내
국민 여론조사 흐름이 어떤가, 이상무, 이렇게 글을 썼는데, 누가 어제 박시영TV 방송하고 있는데 댓글로 그 얘기 올렸었던데, 펜코에 그 글을 누가 올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쓴 게, 펜코의 일부 사람들한테는 힘이 좀 빠지게 하는 영역으로 작동하는 측면도 있나 봐요. 아무튼 제가 듣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면 이상무, 별 변화 없다. 깜깜이 기간 내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판세 예측할 때 단일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큰 지장 없다 이렇게 보냐면, 실제 아까 제가 이준석 표는 실제 뚜껑을 열어보면 한 7% 정도 내외에서 지지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이준석 지지층의 한 2, 3%는 저는 한 3% 정도는 투표했을 거라고 봅니다. 사전투표에. 원래 이준석 표도 사전투표에 한 3, 40 투표하고 본투표에 6, 70 하겠다. 이게 이제 보통 여론조사 해보면 이준석 표 분석을 해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이번에 이 발언이 터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을 적극 지지하는 펜코나 이런 측에서는 조기에 사전투표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준석한테 힘 실어주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7% 지지율 중에 한 3%는 이미 이준석 지지표가 투표를 했다. 이렇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게 상식이야. 그러면 나머지 표는 4%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4%, 이준석을 지지하는 4%가 본투표로 향할 건데, 이준석이 만약에 김문수와 단일화했다. 그럼 그 4%가 온전히 김문수로 갈까요? 택도 없는 얘기죠. 그동안에 보시면 이준석 표는 한 30%는 이재명, 한 50% 정도는 김문수, 나머지는 기권,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렇게 볼 때 4% 중에서 김문수로 가는 표는 저는 한 2% 정도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나머지 1%는 이재명, 한 1%는 기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2%가 김문수 가고 1%가 이재명으로 가고 1%가 기권이 되면 플러스 1, 김문수한테는 플러스 1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일화 해봤자 1%짜리다. 이렇게 주장하시면 돼. 그게 상식입니다. 상식적 분석이에요. 제 이야기 널리 퍼뜨려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준석 저는 7% 예상하고 사전투표 이준석 지지층 3% 했다. 그럼 나머지 한 4%가 본선 투표장에 갈 건데, 김문수하고 단일하면 딱 절반이 간다. 김문수로 2%. 나머지 2% 중에 1%는 이재명, 나머지 1%는 기권할 거다. 기존에 우리가 과학적으로 여론조사 했을 때 이준석 표가 어떻게 갈라지는지를 늘 우리 분석했잖아요. 그 틀에서 크게 안 벗어납니다. 그리고 실망해서 분명히 1% 기권을 할 거예요. 투표 안 합니다. 1% 이재명, 2%는 김문수 간다. 그래서 단일화, 만약에 원래 돈을 대주면 안 되는데 이준석이 썼던 돈 뭐 100억이 될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70억이 될지. 그 돈을 원래는 국민의힘과 단일화 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물어주면 안 되는데, 만약에 나중에 양당 통합을 하면 그 부채를 국민의힘이 뭔가 승계하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그걸 받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돈 때문에 단일화를 한다면 그럴 수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단일화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다 보는 층은 그거죠. 뭐냐면 방탄. 이준석이 명태균건이라든가 성납건은 뭐 그게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쉽지 않을 진상은 드러나겠지만 처벌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그때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러나 명태균건은 살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큰 정당 안에 이준석이 만약에 통합된다면 뭐 공동대표나 물론 맞겠죠. 그런 위치를 갖고 있으면 검찰로부터, 경찰로부터 흔히 이야기하는 수사를 받을 때 조금 더 뭔가 도움을 받지 않을까. 큰 정당 아래에 있으면. 그런 생각 때문에 방탄 측면에서 이준석이 단일화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죠. 그 주장도 일리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이준석이 판단할 텐데, 중요한 거, 이준석이 김문수하고 단일화 했을 때 우리는 외치는 거 1%짜리다라는 걸 외치면 됩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근거로. 그리고 국민의힘이 멍청한 짓을 한 거죠. 그 1% 얻으려고. 지금 김문수가 1% 얻는다고 이재명 후보를 역전할 수 있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잖아요.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이준석
걸 데려온다고 했을 때 1% 돈밖에 안 되는데 그 엄청난 돈과 엄청난 모든 헤게모니를 이준석한테 바치고 대선에서 대표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험수로 준다? 그거는 뭐 국민의힘이 알아서 할 일이겠지만 저 같으면 절대 권유하고 싶지 않았어. 미친 짓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부동층이 지금 한 6, 7% 남아 있습니다. 원래 이 부동층들은 막판 선거 투표소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결정한다고 흔히들 이야기하죠. 그래서 막판에 선거 끝나고 여론조사 당신은 누구를 찍을지 결정 언제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뭐 3개월 전, 뭐 그다음에 선거운동 들어가기 직전 3주 전, 뭐 그다음에 뭐 열흘 전, TV 토론 직후, 뭐 이런 막상 투표함에 들어가서 그날 이렇게 결정했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분포가 이루어진지 여론조사 사후에 하기도 합니다만 대략 지금 보면 한 6, 7% 정도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보 지지도를 물었을 때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그 다음에 뭐 권영국, 황교안을 응답하지 않은 잘 모르겠다, 아직 지지 후보가 없다, 투표는 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한 6에서 7%가 있는데 이분들이 저희가 이렇게 판별 분석 같은 걸 해봅니다. 이분들이 과연 누구를 찍을 건가 막상 투표장에 가면 이런 이제 분석을 해보는데 저희가 그냥 저희들이 보는 견해는 이준석은 안 찍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다고 이재명 후보에게 몰표를 주거나 김문수에게 몰표를 주거나 그러지도 않을 것 같아요. 좀 흩어질 것 같아요. 분화될 것 같아요. 그렇게 예상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비율대로 거의 가져갈 것 같아요. 만약에 한 7%가 부동층이 남아있다 그러면 한 4%는 이재명, 3%는 김문수 이렇게 분화돼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극 투표층의 결과에서는 늘 이재명 대표가 김문수와의 차이를 한 전체 투표 지지도보다는 적극 투표층 지지도에 있어서 한 2%포인트 정도 더 벌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체 투표에서 10% 차이가 났다, 여론조사가. 그러면 적극 투표층에서는 한 12%까지 좀 벌어지는 그 흐름이 일관되게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많게는 4, 5%까지도 벌어지는데 더 대체적으로 보면 한 2% 남짓 적극 투표층에서 우위를 더 보이고 있어요. 전체 투표보다는. 그래서 이 적극 투표 열기가 여전히 민주당 지지층, 이재명 후보 지지층이 뜨겁다라는 확인될 수 있는데 실제 예측을 해본다면 뭐 상당히 조심스럽죠. 오늘 뭐 제 예측을 오늘 다 발표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괜히 말 나올 것 같아서 괜히. 그래서 선거 당일날 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저는 뭐 이 이야기가 많이 틀린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일단 봅니다. 일단 그렇게 보고요. 이준석이 15% 정도 얻을 거다, 그건 택도 없는 얘기다 일단 드리고, 김문수가 40%를 얻지 못할 거다, 그건 뭐 잘 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저희가 목표를 세 가지를 세워야 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목표, 득표율에 있어서 목표는 세 가지.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51.6 박근혜의 득표율을 넘어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저는 첫 번째 목표라고 합니다. 물론 그 전에 55%를 우리가 기대한 적이 있었죠. 압도적 승리가 55% 기준으로 생각했던 건데 55%를 돌파하기는 지금 현재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이야기 드리면 그거는 정말 저쪽의 지지자들이 본투표 때 포기하고 예를 들면 대구 경북이나 이런 데가 호남에 비해서 뭐 10% 이상 투표율에 격차가 벌어진다든가, 그래서 아예 포기 국면으로 들어가면 65까지 갈 수 있죠. 아니 55%까지 갈 수 있습니다. 55%까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 55% 넘기기란 상당히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도 좀 굉장히 높았습니다만 정체를 했고 한 최정점에 찍었을 때에 비해서 한 2, 3% 정도로 조금 빠진 상태 속에서 지금 정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유보층 6, 7% 있는 유보층 중에 3, 4%를 이재명 후보가 가져간다고 감안하고 계산할 때 최대치는 53% 정도 수준이 아닐까 예상을 하는데 사실 52%를 도달하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솔직히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내기 걷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52, 53 건 분들 상당히 많을 겁니다. 저는 52도 가능하다고 보는 수치예요.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52까지는. 그렇지만 일단은 51점 일단 6을 돌파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근데 지금 낮게 나오면 49까지도 예상하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보통은 50에서 52 사이를 많이 예측들을 합니다. 지금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50에서 52 정도를 예측을 하는데 저는 51.6은 반드시 돌파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냥 느낌상으로는 박근혜가 51.6을 받았을 때 참 이건 참 공교롭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5.16 쿠데타가 있었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했던. 그게 5.16이 51.6이거든요. 소수점 빼면. 그래서 저는 51.8, 5.18, 51.8을 내심 그냥 5.18 나와도 좋다. 물론 52, 53, 55가 나오면 더 좋지만 51.6은 꼭 넘어서고 5.18이 나오면 그것 또한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박근혜의 지지율을 돌파하는 거다. 물론 1위 하는 거는 사실은 정해졌습니다. 그거를 목표로 삼지는 않습니다. 그 목표는 이미 달성했다고 보고요. 51.6을 돌파하는 걸 첫 번째 목표로 보고 두 번째 목표는 김문수를 40% 이내로 끌어내리는 거. 지금 보면 김문수가 38에서 40 정도에 오갈 것 같습니다. 대충 보면 38에 40인데 어떻게든 40%를 안 넘기게 만들어야 한다. 38에서 39 이 선에서 묶어 세워야 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우리의 목표죠. 왜냐하면 내란 세력이 40% 넘는다는 건 자존심이 허용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끝까지 박갈이해서 김문수를 40% 이내로 줄여내야 한다. 그리고 아까 이준석을 10% 두 자릿수 언감생심이죠. 10% 이내 7% 수준으로 끌어내려야 한다. 그리고 권영국 선생은 제가 볼 때 1점 몇 정도 얻을 것 같아요. 많이 얻으면 2%지만 2% 얻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고 1점 몇 정도 얻지 않을까? 황교안 0점 몇 해서 뭐 나머지 후보들 합치면 2% 정도 무효표까지 하면 한 2% 남짓 나올 것 같고요. 그렇게 예상들을 합니다. 근데 정확한 수치는 저도 조금 더 살펴보기도 할 거고 괜히 제가 뭐 얘기했다면 제가 별거 뭐 큰 이상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괜히 또 조중동이나 등등 뭐 아무튼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저도 또 한마디 하면 여론조사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렇군 저렇군 말들이 나와서 정확한 수치는 당일날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세 가지 잊지 마세요. 유시민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얘기했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후보 단일화. 이준석과 김문수의 단일화는 1%짜리다. 그걸로 알려내면 됩니다. 국민의힘 사람들한테 지지하는 사람. 니네 1% 더 얻으려고 이준석하고 단일화하냐? 그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고 막대한 권력을 떼주고 이 얘기 해주면 되고 유시민권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이 얘기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한 것은 아까 댓글 공작팀 그거 적극적으로 그 뉴스타파 거 알려내자. 그리고 황교안이 이야기하는 부정선거 엉터리 주장 관내 투표하고 관외 투표 함께 한다 라는 거. 그래서 숫자 씌는 것이 관외 투표까지 포함된 거고 관내는 해당 투표소만의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온 사람들도 거기서 투표할 수 있다. 부안에서 지금 행안면에서 투표 사례를 들은 행안면이 아니라 다른 면에 사는 사람도 행안면에 투표할 수 있다. 카운팅 하는 거는 시군구 단위로 부안 전체 차원에서 관내 투표로 나눠진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는 새만금 인근에 있는 새만금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아서 타 지역 주민들이 많이 관내 투표를 했을 거로 추정이 된다. 그 얘기 드렸어요. 그런 것도 방어하시고 그다음에 박다리는 크게 3개 계층 얘기 드렸습니다. 주식하는 분들 적극적으로 알리자. 너 돈 벌려면 누구한테 찍어야 돼? 생각해봐. 누가 주식에 대해서 가장 조회가 높아?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이야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블루칼라들,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면 됩니다. 같이, 노동자의 삶, 그 어려운 분들의 삶을 가장 이해를 하는 사람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이 이재명이다. 그렇게 살아왔고, 그분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펴왔다. 그 얘기, 성남시장 시절, 경기지사 시절, 그런 내용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배달앱도 어떻게 조정하려고 하는 정책들도 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 적극적으로 홍보하십시오. 자영업자들 누가 힘들게 만들었고
지금 왜 힘든지 그 얘기를 드리고, 이거를 살릴 후보는 유일한 게 이재명 후보다. 바로 추경 35조 한다고 한다. 아마 빠르면 6월달, 늦어도 7월 안에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면서 밭갈이 다들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랍니다.